3주택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안타깝다고요? 사실은 안타깝죠. 사실은 이게 이제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가 되면 네.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정리를 하나씩 하는 거가 제일 좋은데 지금 만약에 조언을 좀 드리자면 가격이 가장 안 오른 것부터 빨리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양도세가 이제 줄어드니까. 가격이 많이 오른 분은 정리하라고 해도 못 할 거예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갈아타기 네. 고민하시는 분들도 네. 있거든요. 갈아타기 사실 수요로 보면 갈아타기가 제일 많을 것 같긴 한데요. 무주택자나. 갈아타기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사실은. 상급지로에. 그러니까 투자 목적이 있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갈아타기도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사는 거는 일단 이제 손해볼 가능성이 생기니까. 만약에 제대로 된 투자를 한다라면 지방에 좀 이제 안 오른 데 같은데 뭐 어디를 찍어주기는 좀 어렵고 사이클을 공부하다 보면 지방에 좀 올라갈 수 있는 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그런 데를 이제 사갖고 1가구 2주택으로 이렇게 그게 이제 일종의 갈아타기가 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버티다가 다시 서울 하락기가 되면 그때 이제 서울에 진입하는. 근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거를 이제 내가 서울 수도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포지션을 참 잡기가 어려운 게 이 거주를 하면서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저같이 이제 월세나 전세 살면서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잘 포지션을 잡으면 편한데 실거주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건 참 어렵거든요. 냉정하게 보면 가구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주 요건이 있잖아요. 아주 되게 어려워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잘 버티셨잖아요. 버텼죠. 네. 그러면 버티거나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자 목적이 있다면 사실 올라갈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지금은 어쨌든 내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무주택자니까. 그럼 이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지방에다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제 1번일 수 있고. 그거가 좀 힘들다. 자신이 없다. 그럼 그냥 버티는 게 최선이죠. 그리고 나는 죽어도 사야겠다. 말려도 너는 못 믿겠어. 말려도 사야 되겠다. 이런 분은 대형을 사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하락한다는 게 서울 수도권에 국한되는 건가요? 그렇죠. 서울 수도권이 아니고 이제 지방 대도시까지는 어느 정도 폭등한 지역들은 이제 같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많고 일부 도시들이 이제 따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등한 데라고 하면 지방이면 뭐 세종, 대전 이런 데 또 있을 수 그렇죠. 있고. 네. 그런 데들은 이제 법인 규제를 좀 풀어줄 거냐 뭐 이런 맥락인 것 같은데 풀어줄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법인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에 있는 지금 규제들 있잖아요. 이거 쉽게 풀어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부산에서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부산이 이제 침체되자 부산을 규제 지역에서 풀어줬죠. 그러면서 폭등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부는 이제 지방 같은 경우 투기 심리가 남아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이때 규제를 풀어주면 이 지역은 폭등하라. 이렇게 붙이기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표를 얻기 위한 민주당과 지금까지 정책을 행해왔던 어떤 책임의식이나 행해왔던 어떤 길대로 가치관대로 가야 되는 정부와 이제 대립은 좀 생길 수 있지만 어쨌든 정부는 이걸 지키려고 하고 근데 이때 좀 뭐 바뀔 여지가 어느 정도 약간이나마 있는 거는 대선 주자가 강력하게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렇게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안 풀어주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유력 후보 중에 한 분이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규제를 더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준사회주의급 지금은 이제 하락 요인으로 강력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죠. 규제를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이게 규제의 누적 효과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규제가 생기는 족족 올라가니까 정책만 내면 이게 상승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데 그냥 그 규제가 나오는 대로 시장이 이겼던 것 뿐이고 그 규제는 누적되어 있거든. 이 규제가 누적되면서 매수세를 줄여주고 집 가진 사람을 약간 불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미분양이 날 만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분양 물량을 늘리고 분양가는 조금씩 올라가고. 그렇죠? 이제 가장 여기에 핵심 탈을 딱 한다라면 제가 볼 때 지금 그 말씀하신 대표적인 그 주자분이 분양가 상한제의 무용론을 주장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일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그분 같은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로또 분양이 나는 거잖아요. 지금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분양가 확 올라가죠. 그럼 미분양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서울이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분양가만 올라가면 지금 미분양은 쏟아져 나올 거예요. 정체기, 미분양, 하락기 이 사이클의 기간은 몇 년인가요? 몇 달인가요? 사실 이거를 기간으로 따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 사이클론자 중에 많은 분들이 10년 주기설. 엘리어트 파동. 그래서 10년 주기설을 막 주장했는데 10년 지나고 나서 계속 상승하니까 이제는 바뀌었다. 이게 이제 안 맞고 그냥 상승만 남았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제가 이제 사이클의 기본 요소라고 이제 책에 쓴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4가지입니다. 전세, 심리, 분양, 정책이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절대적인 게 사람 심리고요. 사람 심리에 영향을 크게 뭐 금리나 인구 이런 거는 비할 바가 없이 엄청나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에요. 이게 전세, 분양, 그다음에 정책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사실 이게 길어졌다 짧아졌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앞으로 대선 뭐 주자가 뭐 어떤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약간 또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이 뭘 내놓을지 알고 기간은 얼마입니다. 사실 이렇게 내놓는 사람은 유튜버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과감하게는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정답 맞추기 놀이일 뿐이지 사실 유튜버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만해요. 여기서 정답 맞으면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막 인지도가 막 올라가겠죠. 근데 이걸 믿고 행동을 하는 투자자나 무주택자들은 완전 피박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책이 지금 제가 제 유튜브에 보면 대표적인 게 올해 안에 팔아라예요. 근데 여기에 제가 전제로 하는 게 있는데 팔고 나서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어깨에서 팔아라 이거예요. 여기를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때는 정체기가 오면 아예 못 팔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투자자의 하락기는 언제부터냐? 정체기부터라고 보면 돼요. 정체기부터 하락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운이 좋게 여기서 바람이 한번 불어서 더 올라갈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운이 없는 데들은 이걸 거치다가 하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못 팔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들고만 가는 거죠. 그럼 10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거보다는 맞냐 틀리냐 이거에 주안점이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뭘 대응하냐. 이게 이제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올해가 올라갈 것 같으면 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올라가고 떨어지면 무슨 의미냐 이거죠. 그래서 그걸 장기간에 기간 맞추는 것도 사실은 어렵지만 이걸 장기간으로 봐야 되는 거고 정체기가 대략 보통 보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제가 2, 3년입니다. 그러면 2, 3년만 기억하지 뭐 어떤 이 그렇죠. 과정으로 설명했던 거는 다 까먹고 2, 3년만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야 3년 틀렸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과정이 중요한 거지. 네. 2, 3년 정체기는 2년 내지 2년 정도 갈 수 있어요. 사실은 이 기간 안에서 이제 미분양 생기고 어떤 아파트는 올라가기도 해요. 신고가 생기고 미분양 생기고 막 이게 이제 혼재하는 거죠. 정체기. 근데 이게 누적되면서 이제 쭉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서울 수도권은 그런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네, 계시기 그렇죠. 때문에 네. 본인 실거주를 팔 정도로. 네. 그럼 지방 투자를 하러 가야 되는 건가? 근데 또 취득세가 또 만만치 않고 또.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지금 포지션이 되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취득세 규제는 진짜 잘한 거예요. 저처럼 예, 심리적 장벽을. 그렇죠. 이게 뭐냐면 양도세와 취득세는 완전히 다른 게 양도세 중과는 저 뒤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조삼모사죠. 조삼모사에 되게 약해요,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는 손해에 정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취득세 이러면서. 예, 취득세는 진짜 크잖아요. 이걸 사는 순간 손해보고 들어가거든요. 이게 가장 매수자를 멈추게 하는 가장 주된 요인입니다. 양도세는 효과 거의 없어요. 조삼모사 가지고 처음 읽었으면 막 웃었을 거예요. 원숭이니까. 사람이 조삼모사에 똑같이 적응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양도세를 폐지해야 된다. 집값을 잡으려면. 폐지하면 안 됩니다.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양도세 중과는 해봤자 효용이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미 했잖아요. 했으면 했으니까. 그렇죠. 했으면 사람이 여기에 또 적응을 합니다. 적응을 하는데 여기서 폐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부양책이 되는 거예요. 이거 행간을 잘 읽어야 되겠네요. 진짜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양도세 폐지 반대 이게 그런 앞에 이제 전제가 있었던 그렇죠. 거네요. 이거는 이미 행했으니까 사실은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전제로 만약에 지금 양도세 중과를 안 하고 있다. 그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는 게 나은데 지금은 이미 했으니까. 했죠. 했으니까 지금 폐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받아왔냐에 따라서 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렇죠.
사람이 모든 거를 다 바꿔버린다니까요. 해석을 달리하고. 똑같은 개발 호재에 대해서도. 그렇죠. 옛날에 2018년도에 미국 금리 올라가면 난리 날 거라고 다 얘기했는데 미국 금리 정작 올라가니까 주식값 뛰고 부동산 값 뛰고 그랬잖아요. 경기가 회복되네? 그렇죠. 이런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호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되기 전에는 뭔가 걱정을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상을 하는데 이게 왜 올리냐? 고용 지표가 올라가고 기업들이 수익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있으니까 이때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 거는 이게 나빠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3기 신도시나 네. 신규 분양 물량은 네. 경기도가 대부분인데 네. 경기도 미분양 증가가 서울 집값에 영향을 준다거나 네. 사이클과 관련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향 줍니다. 왜냐하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분양이라는 거는 분양가 허그에서 분양가 통제를 하고 분양 물량도 통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신도시 쪽에 이제 분양 물량을 예정을 하면서 서울 안에서는 어쨌든 규제를 하고 있어도 재건축 재개발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일반 분양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연계되어 있지. 얘네들이 동떨어져서 얘는 서울의 물량은 엄청 싸고 아예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도 분양 물량이 있고 경기도도 있어요. 그럼 경기도에서 미분양이 생기면 그게 전이가 되죠. 전이가 되면서 서울도 미분양이 생기는 쪽으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피터 리님, 시간을 지내보면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어떤 예측도. 나중에 가서 맞는지 틀리는지 틀리면 단죄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단절해야 되죠? 네가 전문가냐 막 이제 악플 쏟아내고 막.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네. 여러분은 그때 가면 또 까먹습니다. 요새는 유튜브가 다 있어서. 그걸 찾아보지 않아요. 그래요? 그게 사실은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폭락론자나 이분들은 뭐 한 4, 5년째 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 제대로 찾아서 이게 검증을 해가지고 이분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럼 빠져나오고 뭐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새 더 많이 나오시던데. 왜 그냥 이제 그거를 믿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심리학에 보면 사람의 행동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여기에 이제 그 손해보기 싫은 심리가 적용이 됩니다. 입주 물량 말고 분양 물량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폭락이 어떤 실활점이 되는 게 인허가 실적이 계속 줄어들어서 네. 미래 공급도 없고 예. 3기 신도시도 지체되고 있고 분양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도대체 3기 신도시 낙오자들 수요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버티면서 전세가가 오르고요. 네. 매매 수요로 전환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게 쉽지 않은 게 그러니까 가격이 그대로 있으면 이런 수요로 전환되는 게 쉽거든요. 근데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아까도 정체기가 나오는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호가가 너무 높단 말이에요. 그걸 쫓아가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실거래가 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매수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 가진 사람들도 사실은 집을 올리고자 하지만 잘못한 거예요. 그거를 사실은 서서히 올라가면 이 바람을 타서 끝없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냥 갭을 툭툭 떨어뜨려 놓으니까 이 갭 때문에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지금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거를 연결시키지 못해서 사고 싶은 사람 가서 사면 되지 않냐.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다니까요. 특히 전세 사는 사람들은 가서 살려고 했지만 호가와 이 실거래가와 호가 갭이 너무 커가지고 사는데 두려움이 생겨요. 특히 이 무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쨌든 기반이 부정적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가게에 사면 꼭대기 잡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지션이 좀 나눠지는데 하락장을 겪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절대 못 삽니다. 하락장을 겪으면서 고생했던 이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절대 못 사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못 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하락장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남 3구도 아파트가 떨어질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강남 3구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이후 2009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음아파트 얼마까지 떨어진지 아세요? 6억, 7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6억. 그 전에 13억, 12억, 13억 했던 게 반토막이 났어요. 안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옆에 우선미라고 하죠. 걔네들도 다 떨어졌어요. 실제로 반포 자이 미분양 났습니다.
반포자기가 미분양 났어요. 여러분들 그거 모를 겁니다. 이해도 안 되고. 조합원들도 5억, 6억에 던진 사람 있어요. 그리고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죠. 안 떨어질 수 없습니다. 떨어집니다. 지역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이 지역, 똘똘한 지역은 절대 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강남이고 뭐고. 예, 심리가 다 꺾이면? 예, 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호가갭도 많고. 그러면 이게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생각하고 있거나 그 갖고 있는 집 가격이 저 밑에 있단 말이에요. 만약 거래 많지 않은 가격에 올라갔던 이 가격들은 하락 때 이게 싹 되돌림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네, 카톡방도 네, 있고 예,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학습 효과도 있고 정보의 공유도 상당히 빨라져가지고 네. 떨어지는 것도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사람 심리를 몰라서 그럽니다. 제가 그 책에도 써놨던 게 뭐냐면 사람 심리를 보면 아는 것과 확신이 하는 행동이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말하는 거는 아는 거예요. 아는 거는 언제든지 다른 요인들이 생겼을 때 바뀝니다. 반드시 바뀌어요. 근데 확신은 잘 안 바뀌죠. 본능 같은 거. 그 차이인 거예요. 그걸 그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뭐냐면 그 이제 심리학자들이 그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10명을 가운데다 몰아놓고 이 실험 대상자가 1명이고 나머지 바람잡이에요. 여기서 수학 문제를 냅니다. 어렵지 않은 수학 문제를 냈는데 이 사람이 정답을 맞췄죠. 맞춰서 냈는데 나머지 9사람이 다른 정답을 똑같은 다른 정답을 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까? 지켜봤더니 슬그머니 다른 사람들의 오답으로 바꾸더라.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습성이라는 거죠. 대중을 따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게 저절로 바뀌어서 하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락이 현상이 나타나요. 나타나고 이때 하락 요인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강조드릴 게 분명히 인구 요인이 이제 이때 강조될 거예요. 인구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지금 하락한다라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믿고 있는 게 인구가 줄어들면 집값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상승론자들도 지금 상승을 하는 요인을 인구 요인으로 잡고 있거든요. 가구수. 예. 그럼 인구가 줄어들면 이 사람들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집이 남아도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 효과로 나는 미리 사야지. 불가능합니다. 말 나온 김에 금리 얘기도 좀 해주세요. 최저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네. 2, 3% 올리면 니네 다 죽었어 투기꾼들아 이런 네.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게 금리라는 게 부동산에는 거의 영향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보시는 거예요? 예, 거의 영향 없습니다. 거의 무관한 거예요. 뭐 여기서 이제 갑자기 2%였던 게 15%. 예, 이렇게 변하면은 충격을 주겠죠. 네. 예,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뭐 세계가 망하지 않는 이상 없잖아요. 시장에 영향이 없어요. 영향이 없는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이런 건 있는 게 투기 시장. 이 투기 심리는 모든 걸 정말 영향이 깊게 받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호재가 아무것도 아닌 호재를 호재로 크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지금 투기 심리가 극대화되잖아요. 그럼 이제 불안 심리도 늘어나거든요. 불안 심리가 늘어날 때 이게 하락 요인 좀 작은 게 나타나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 같은 경우 지금 미분양이 생기면서 금리가 만약에 올라간다. 그럼 이 금리 올라가는 영향이 좀 커질 수는 있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영향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투기 상황의 거의 꼭대기, 상투 지점이기 때문에 그 금리의 변하는 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전제되는 게 반드시 미분양이 더 먼저 있어야 돼요. 미분양이 없다? 저는 영향 없다고